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기분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다우지수는 5만을 뚫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왜 내 지갑은 점점 얇아지는 걸까? 왜 내 월급만 빼고 마트의 식료품 가격부터 집세, 보험료까지 모든 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 경제의 간판입니다. 경제가 좋다는 신호가 나오면 다우는 오르고 다우가 오르면 S&P 500과 나스닥도 따라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다우 지수를 자신의 성적표처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가 자신이 타지도 않는 보잉 비행기를 다른 나라에 세일즈하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우지수는 상위 몇 개의 거대 기업, 즉 헤비급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라도 이들 기업을 밀어주면 지수는 오르고 사람들은 경제가 좋다고 착각하게 되니까요. 과거에도 늘 그랬습니다. 뉴스가 다우 사상 최고가 경신으로 도배될 때 사실 하락하던 증시가 급반등하며 최고치를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곧 그 일이 반복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학 교과서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역사상 가장 기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대괴리라고 부릅니다. 실물 경제라는 몸통은 병들어 가고 있는데 주식 시장이라는 그림자는 오히려 더 거대해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마치 연료가 바닥난 자동차가 멈추기는커녕 엔진이 과열된 상태로 더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거나 무조건적인 폭락론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 철학을 아실 겁니다. 폭락은 단 하나의 문제로 오지 않는다. 문제는 층층이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흘러 임계점을 넘을 때 터지는 것이다. 우리는 상승장에 취해 문제의 본질을 잊곤 합니다. 테슬라를 예로 들어볼까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모두가 인도량과 실적을 따지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인도량 데이터는 까맣게 잊어버리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시장의 이중성입니다. 주식 시장과 실물 경제 사이에는 늘 시차, 이격이 존재합니다. 지표가 좋다고 말하면 실물 경제가 힘들어도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에 쌓인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결국 그 충격은 증시로 전이되고 그때 비로소 폭락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증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물 경제 바닥에 어떤 문제가 쌓이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감정이나 추측은 잠시 내려놓고 냉정하게 팩트만 확인해 봅시다. 불과 며칠 전 발표된 2026년 1월의 미국 고용 데이터는 시장의 낮아진 기대치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민간 고용 조사 업체인 ADP 보고서를 볼까요? 1월 한 달 동안 미국 민간 기업이 만들어낸 일자리는 2만 2천 개에 그쳤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매달 20만 개, 30만 개의 일자리가 나오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아무리 경기가 둔화되었어도 최소 4만 5천 개는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겁니다. 기업들의 해고 현황을 보여주는 챌린저 보고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1월에만 10만 8,435명의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1월과 비교하면 11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감원이 10%, 20%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작년 대비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해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상황은 더 뚜렷합니다. 단순히 경기를 타는 업종뿐만이 아닙니다. 첫째, 물류와 유통의 핵심인 운송업에서 3만 명이 줄었습니다. 물동량이 줄어든 영향이겠지요. 둘째, 기술 분야에서도 2만 명이 해고됐습니다. 셋째, 의료 분야조차 1만 7천 명을 감안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은 올랐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의료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줄어들다 보니 병원들조차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력을 조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AI 기술 도입이 노동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일자리 구조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신 졸트를 확인해 봐도 채용 공고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업들이 채용에는 신중해지고 기존 인력은 조정하는 흐름이 지표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경제 지표는 무너지는데 주식은 왜 오르는 걸까?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비가 줄고 기업 이익이 줄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정상 아닌가? 맞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는 이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확실한 학습 효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실물 경제가 나빠지면 연준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결국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주식시장은 경제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조만간 시스템에 주입될 유동성을 기대하며 오르는 겁니다. 실업자가 늘어날수록 경기가 침체될수록 연준이 더 빨리 움직일 거란 기대가 펀더멘탈은 무시하고 오로지 연준의 입만 쳐다보는 기형적인 시장이 된 것입니다. 다음 FOMC 회의에는 3월 18일에 열립니다. 그 전까지 연준 의원들은 나와서 시장을 달래거나 겁주는 이야기를 쏟아내겠죠. 현재 패드와치 데이터를 보면 당장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게 나옵니다. 연준 입장에서 섣불리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는 여전히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연준이 앞문으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못 내린다 엄포를 놓고 있지만 뒷문으로는 이미 우회적인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재무부까지 나서서 국채를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결국 공식적인 금리 인하는 없더라도 실질적인 유동성은 계속 주입되고 있다는 믿음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연준과 재무부가 어떤 교묘한 방식으로 유동성을 주입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 분석해 두었습니다. 지금 우측 상단 카드나 영상 마지막 링크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식을 처음 하실 때 배우는 가치 투자나 상식적인 투자가 요즘 시장에서는 도통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시장을 무너지지 않게, 아니, 오히려 더 오르게 만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 동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증시 상승은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동력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져올 나비 효과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는 건 경제가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용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처치죠. 하지만 시장은 이걸 다르게 해석합니다. 금리가 싸지면 기업들은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해버리면 기업의 이익 총량은 그대로여도 주당 가치는 올라가니까요. 이것은 실물 경제에는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주가는 부양시키는 금융의 마법입니다. 게다가 요즘 대기업들 AI 관련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AI 설비에 투자를 합니다. 낮은 이자는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동력은 정부의 멈추지 않는 재정 지출입니다. 미국 정부는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매년 2조 달러를 더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7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막대한 빚이 방산업체, 건설사, 제약사로 흘러 들어갑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뿌리는 돈이 곧 기업의 매출이 되고 이게 주가를 떠받치는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줍니다. 나라 빚이 늘어나든 말든 일단 주식시장에는 호재인 셈이죠. 정부가 이걸 멈출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바로 선거 때문입니다. 돈을 풀지 않으면 저소득층의 불만이 커지고 표심은 떠나갑니다. 미국 소비의 절반은 상위 10% 부자들이 차지하지만 투표권은 나머지 90%에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 대중이 원하는 지원금과 세금 혜택을 약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99%가 감세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선되고 나면 제일 안 지켜지는 공약이기도 하지만 선거철에는 이보다 달콤한 유혹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 동력은 공포에 기반한 쏠림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는 공포 때문에 너도 나도 어딘가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돈들이 전부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지만 나만 두고 더 오르면 어떡하지? 라는 포모가 이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폐를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공포가 역설적으로 증시를 밀어올리는 강력한 연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대기업들의 해고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슬픈 소식이지만 시장은 이것을 해고로 인한 비용 절감이라는 호재로 인식합니다. 사람을 자르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 주가가 오르는 세상. 잔인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인위적인 부양책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습니다.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캐틸론 효과입니다. 중앙은행이 수도꼭지를 틀어 돈을 풀면 그 돈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갈까요? 네,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들, 은행, 그리고 대기업입니다. 이들은 그 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사서 자산 가격을 폭등시킵니다.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됩니다. 반면 월급쟁이 서민들에게는 그 돈이 가장 늦게 도착합니다. 그것도 돈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청구서의 형태로 말이죠. 통화량이 50% 늘어났다는 건 내 현금의 가치가 그만큼 쓰레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화폐가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마트에 갔을 때 달걀 값이 오르고 우유 값이 오르는 게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현금만 쥐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대한 부의 강제 이동.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물 경제는 다우지수가 5만을 넘었다고 체감될 정도는 아닌데 주식시장은 이미 5만 시대를 열 만큼 뜨겁습니다. 이 괴리감 때문에 이거 정말 괜찮을까 하고 막막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작정 두려워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정확히 이해해서 주식시장의 거대한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나 아직 주식 경험이 부족한 유튜버들이 쏟아내는 불안한 뉴스에 휩쓸려 같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편적인 경제 지식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증시의 큰 판을 읽으려는 노력과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데 왜 주식은 계속 오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경제와 주식 시장 사이에는 분명한 온도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현재를 말해주지만 주식 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역설적으로 앞으로 정부와 연준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먼저 끌어올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식 시장의 생리이자 투자자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격입니다. 또한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들과 정책 입문자들은 결코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의 이해관계와 막강한 자금력이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과도한 공포심은 내려놓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고 망설이고만 있을 때 누군가는 이 흐름을 읽고 차분히 기회를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장이 상승한다면 그 흐름을 유연하게 즐기십시오. 단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오르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똑똑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종목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검증의 시간도 가져봐야겠죠. 사실 저는 이 검증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분석의 과정이나 논리는 무시한 채 오로지 그래서 맞았어? 틀렸어? 하는 결과물만 집착하는 습관을 들이게 될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뻔한 이야기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똑같은 잣대, 똑같은 보조지표로 기계적인 분석만 하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남들이 하는 소음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소화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지난주 제가 7만 8천 달러가 깨지면 6만 달러 부근까지 열려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6만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봤을까요? 모든 시세는 박스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박스 안에서 등락은 단순한 횡보일 뿐이고 박스 상단을 뚫거나 하단을 깨야 비로소 진짜 추세가 나옵니다. 저는 7만 8천이 깨지는 순간 박스 하단을 6만 달러 부근으로 봤습니다. 이 박스의 원리를 이해하면 매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겠다고 6만 8천, 6만 5천 같은 어정쩡한 구간에서 매수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서 최대한 저점인 6만 달러 부근에서 안전하게 매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박스 매매의 핵심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2,800달러가 깨지면 2,000에서 1,500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잡아드렸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2,600, 2,300불 같은 애매한 자리에서 물리지 않고 최대한 저점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왜 2,000에서 1,500이라는 넓은 구간을 잡아드렸을까요? 지지선은 선 하나 딱 그어놓고 여기서 반등한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특히 코인 시장처럼 변동성이 큰 곳은 지지를 박스 형태로 넓게 봐야 합니다. 종목마다 움직이는 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 크기는 맞는 지지 박스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실전에서 통하는 진짜 저점 매수 전략입니다. 이제 대응입니다. 비트코인은 7만 달러 회복과 지지 여부, 이더리움은 2천 달러 지지 여부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가격이 지지 라인에 닿았을 때 아래에서 힘없이 머무른 듯한 느낌을 받으면 안 됩니다. 바닥을 찍으면 튀어 올라야지 바닥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는 건 아직 하락 힘이 남아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다시 다음 박스 하단을 찾아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주요 가격대에서의 움직임을 차분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수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S&P 500 미니 선물입니다. 지난 분석에서 제가 하단 라인을 6,700포인트 부근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6,751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주 중요한 분기점인 6,900포인트 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만약 지수가 6,900포인트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빈도가 잦아진다면 이는 시장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매수 심리가 예전 같지 않다. 받아줄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바로 6,900입니다. 이 가격대에서의 공방전을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380달러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반등했습니다. 파트를 조금 보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거 쌍바닥이다. 트리플 바닥 찍고 다져서 올라가는 거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라는 건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결과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섣불리 바닥을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차트상으로 바닥을 다졌다는 확인은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바로 정고점 부분인 430달러에서 435달러 구간입니다. 만약 지금 바닥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술적으로 도달 가능한 1차 상승 목표 구간이기도 합니다. 즉 여기에서 반등하면 일단 저기까지는 갈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테슬라에는 지금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 갭 패턴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주가 차트에서 섬처럼 뚝 떨어져서 고립된 이 패턴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안 좋은 하락 패턴 중 1등으로 꼽힙니다. 이 패턴이 무효화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진짜 안전 구간은 470달러 위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주가가 더 빠지지 않는다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제가 세워드린 기준 435를 뚫고 472로 올라서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이 멈춘 것과 상승으로 전환된 것은 다릅니다. 저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주식판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많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